오늘 심층 인터뷰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시죠. 국립외교원장 역임하시고 조국 혁신당의 김주영 제가 교수님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4프로 시청자 여러분. 미국 측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속된 말로 지금 정권을 윤석열 정부를 손절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번 보시면 제가 판넬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의 주요입니다. 네. 국무장관, 그다음에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부 부장관 그렇게 쭉 그다음에 우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계엄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도 상황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앙골라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든지 자기도 TV 보고 알았다든지 정도로 약간 표명을 덜 했는데 우리 국회에서 그걸 계엄을 중단시키고 대통령이 철회를 한 순간부터 미국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이 이 사실을 알았나 몰랐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직전에는 알았을 수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지금 미국이 전쟁을 2개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짓을 미국과 충분한 사행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그 커트 캠벌이라는 이 부분의 국무부 장관은 이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오판을 했다. 그리고 심히 불법적이다. 외교에서 저 정도는 거의 그렇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에. 그것도 동맹국한테. 동맹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금 모호하게 하면서도 약간 의미를 두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외교적 명백하게 불법이다.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손절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것이 평화적으로 헌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은 뭐냐면 반헌법적인 것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말은 사실 탄핵이 헌법적인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탄핵은 무슨 헌정 중단 아니죠. 그렇다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탄핵이나 하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상계엄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만난 외신들이라 지금 나온 것은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셀프 쿠데타 또는 오토 쿠데타라 그래서 자기가 쿠데타 상황을 권력자가 만들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45년 전 전두환 때의 쿠데타 때는 그때 계엄 때는 미국과 사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사실 전두환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고 있다가 겨우 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지금도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다루기 쉬운 권위주의 국가인 것을 미국이 제일 편리하게 생각하겠죠. 미국에 반대할 수 있는 여론을 가진 국가보다. 근데 제가 45년 전에 이 계엄령 내렸을 때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왔는데 그때 우리의 위상과 지금 한국의 위상은 천지 차이죠. 그럼요. 한국이 우리가 늘 중국의 부상만 얘기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중국만큼 부상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모든 국가가 닮아가야 할 민주주의 모델인데 그리고 미국에게는 엄청나게 필요한 동맹인데 여기에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하고 미국과에서 이 소위 말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구축해오던 진영에 그게 가치 진영이잖아요. 민주주의 진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면이나 명분적인 면에서 한국이 완전히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미국 한 거죠. 미국에게는. 트럼프 당선자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묘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회 난입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그리고 사실 그 결과와 아웃풋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라 사실 그 민주적인 절차, 제도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죠? 매우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2021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에 그 대선. 미국의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이거 우리가 또 굉장히 비슷합니다. 군인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실제로 선동을 했고 처음에는 평화로운 시위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다가 그 시위대가
사실 선동에 가까운 트럼프의 얘기를 듣고 난입했고 5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었던 거고 미국의 보루가 바로 이 의회인데 의회가 더럽혀졌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왜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물론 그 머릿속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하면 자기가 했던 21년에 잘 안 맞죠.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취임한 전날에 수많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면 하루라도 나는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재자가 될 테니까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냐면 미국을 위한다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속마음하고 해버렸으니까 말을 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 그게 자기 입지하고 연결돼 있어서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취임할 때까지 취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카운터파트로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전에 뭐 아무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취임 전이라도 미국 쪽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은 그 동안에 그 어떤 나라 민주당 정부를 떠나서 어떤 나라의 쿠데타나 반민주적인 이런 사태가 터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미국은 과거에는 냉전 시기에는 오히려 중남미나 한국이나 필리핀의 독재를 활용했죠. 그런데 뭐 최근에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반대 전선,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반대 전선을 하나의 가치, 이념, 자유주의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바뀌는 정권이 아직 내년 1월 20일까지 바이든 정부인데 이 정부한테도 안 맞는 거고 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뭐냐 하면 이익을 철저하게 하니까 저는 이번에 이 사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탄핵을 통해 가지고 빨리 수습을 해도 트럼프보다 늦게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화되면. 당연히요. 그러면 이 모든 사태가 안 그래도 어려운 트럼프의 압박과 여기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국가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맷집이 약하고 취약하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빡 뗄 것 같은데 혹시 우리는 카운터파트가 아직 안 돼요? 우린 정말 빨라야 내년 봄 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렇더라도 우리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우리 살짝 후순위로 밀리는 건 그래서 저는 나이브한 생각이겠죠? 저는 그래서 그래서 빨리 탄핵이 되고 그 사이에 사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기본적으로 뭔가 의회 차원에서 미국을 만나든지 좀 비상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는요. 우리나라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분담금을 10배로 올리겠다는 거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분담금은 미국도 우리한테 협상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협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권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걸 올려줄 만한 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 아직 돈 낼 사람이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뒤로 미룰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우리가 투자했던 수많은 미국에 하는 칩스와 그 IRA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을 것도 사실은 조금 뒤로 밀렸는데 제일 문제가 관세입니다. 이 보편적 관세를 저는 1일 취임날 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 8위 국가입니다. 작년에 440억 불의 흑자를 봤고요. 원래는 연말까지 합치면 500억 불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히 되는데 우리가 8위예요. 중국이 1위고 뭐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이 줄을 잇는데 지금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특히 자동차. 근데 우리도 미국에 제가 이제 가서 미국에 지난달에 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발등에 불에 떨어져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 기업 진출해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한 대 팔면 2.5% 정도 이윤이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나 20%의 이윤을 관세를 때리면 그냥 바로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그 무역 장벽을 뚫기 위해서 우회 수출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15만 대거든요. 멕시코 기아 공장. 예. 네. 그다음 캐나다,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가 반제품을 생출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 관세를 때리면 우리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체질에 지금도 불안한데 저는 관세가 가장 최초의 위협이고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를 진짜 최소 때릴 거라고. 10%고 20%도 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저 선거 유세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10% 한다 했다가 8, 네. 9월 넘어서면서 20%라고 했거든요. 10에서 20%인데 우리는 네. 아까 말씀드린 10대 미국 수출 네.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중에 8위라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당장의 대미 수출이 약 최대 400억 불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 증시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런 있겠습니까만 당연하죠. 네. 10%만 때려도 우리처럼 수출하는 나라가 10%라는 게 가능할까? 사실은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파장을 정말 그 지금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정말 수개월 동안 우리가 논의를 했거든요. 네. 물론 트럼프 마음속에 있지만 진짜 20% 때리면 진짜 우리 경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트럼프는요. 일기 때는 이걸 자기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기 때는 소위 말하는 이 어른들의 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덜트 그룹이라 해가지고 그 안보든지 무역을 조금 진정시키는 작동을 했었는데 그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는 지금의 임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충성파들이에요. 그렇죠. 절대적 충성파이고 트럼프는 미국에서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경우가 3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승부는 지금부터 중간 선거까지입니다. 2년입니까 그럼? 그러면 모든 것을 빨리 해서 결판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미국 국내에도 나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때릴 때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 무역 수지 흑자 폭이 큰 나라들이 세게 관세를 이른바 보편 관세를 맞을 텐데 이렇게 때리고 미국 경제가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라.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리고 그 관세를 받은 걸 가지고 미국 내부에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법인세를 하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 미국 경제를 견딜 수 있도록 팬데믹 때 돈 준 것처럼 현금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수년을 가면 사실 2029년에 있었던 공황이나 참 1929년에 있었던 공황이나 1971년에 닉슨이 그 10%의 관세를 전 세계 보편 관세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미국에게 되돌아와서 미국 경제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때려놓고 미국을 보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취약점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이 아마 미국 사람들이 보는 TV가 뭐 삼성이나 일본 거나 중국 거나 거기밖에 없죠. 만들 수 있는 데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서 베트남에서 오느냐, 중국에서 오느냐, 멕시코에서 오느냐인데 그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거의 다 10%, 20%, 25%를 매기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1월 20일 지나서 월마트 가서 TV 하나 사려고 하면 이게 한 20% 가격이 올라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피하려면 아까 2.5% 하니까 와서 빨리 지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와서 빨리 지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원래 의원님 같은 분 나오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대응해야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사람이 없네요. 저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러우 전쟁이 끝날 겁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하니까. 그럼 러우 전쟁이 끝나면 저는 다행히 지금 윤석열 씨가 이제 윤석열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기 전에
사실 이 지금 정지 상태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네. 갔더라면 한일 관계는 깨지는 거거든요. 완전 파탄이 납니다. 저는 러시아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현대도 우리가 1만 루블 2년 안에 전쟁이 끝나면 10,000루블에 다시 바이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수하면서 그렇게 계약했어요. 계약했습니다. 네. 조건으로 바이백 네. 조건으로 2년 안에는 그냥 우리가 10,000루블 네. 받고 팔은 걸 그대로 10,000루블 주고 사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가 좋아질 수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유럽이 다시 러시아와 관계가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잘 네. 끝나면.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하는 거니까 EU나 이런 국가들하고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백 상태가 꽤 오래 간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1월 20일 날 관세를 때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게 자, 이제 들어와 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랬었고요. 충격을 과거에. 줘서 네. 협상의 우위를 차지한 다음에 나중에는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이게 트럼프의 공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고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고 우리 것을 뒤로 얻어내는 네네. 그래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그 카운트 파트가 없습니다. 없고 그 네. 용도사미의 앞의 용일 때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나라보다 취약성이 우리 취약성이 제일 가장 큽니다. 용두삼이라는 건 트럼프의 정책이 세게 국민들에게 때렸던 세게 때리고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그 처음 했던 목적이 달성 안 돼도 스스로 이건 됐다. 네. 라고 하고 자꾸 탈출구를 마련해주고 타협점을 마련해주거든요. 중국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네. 곡물 뭐 다 수입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표현하셨구나. 네. 이번 정부의 뭐 국립외교원장도 하셨으니까 이번 정부의 외교를 계속 밖에서 지켜보시면서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교는 전쟁은 흑백이고요. 그러니까 적과 아군이 확실하고 네. 외교는 외교가에서 회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색은 아무리 동맹국이고 우방국이라도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서 협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하고 적대 국가라고 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외교거든요. 그래서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절대로 근데 윤 정부는 지금까지 흑백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 걸 확실하게 정하고 전략적으로 선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외교가에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한테는 다 갖다 주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란은 아예 적대국으로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미 이전에라도 사실 중국이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우리가 미국 쪽에 서게 되면 한중 관계가 처음으로 지금 적자로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 이미 외교의 이 타격이 외교가 다변화하지 못하고 이념이나 진영에 매몰돼 있던 외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트럼프는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트럼프는 완전히 거래주의고 이익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견딜 수만 있다면 저는 이번에 이 정부가 바뀌는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고 아무래도 미국 중심에 중국 중심에 이렇게 뭐 중국 중심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편되면서 우리가 미국 편으로의 쏠림을 그 다 마다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엎드릴 건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제가 교수님이라고 괜찮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은 이쪽에 쏠림이 심하더라도 이쪽과 헤어질 때 또는 헤어지더라도 최소한으로 헤어지는 이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중국이란 나라가. 네네. 중국 압니다. 제가 중국 고위층하고도 만나보고 하면 한국이 중국을 경원시하고 적대시했던 거에 비해서 중국은 예를 들어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는 것도 중국은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북중 관계가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중러가 모여서 미국한테 빌미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북중 만나고 북러는 만나는데 북중러는 절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거는 그러면 완전히 그 덫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G7이나 뭐 G11처럼 이렇게 모이는 네, 일이 없군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북러가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북중은 지금 소원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오히려 최근에 한국한테 여행 자유를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해줬잖아요. 네. 그건 무슨 신호냐 하면 중국도 거기에 말려드는 것보다는 한국의 이 지렛대를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이간질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새로운 이 외교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가 되는데도 실제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가 파백만 하지 않으면 파탄으로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교는 한미동맹이 중심이지만 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관계도 회복하고 중국과도 관계 좀 일정 정도 회복하고 EU와의 관계도 깊이 하는 이러한 좀 다변화 전략, 유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어느 신문 칼럼을 봤더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네. 그 빠져나오는 계약 조건들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돈이잖아요. 네. 아까 저기 러시아에서 우리 현대차 바이백 이야기 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것들도 외교 관계가 좀 선행이 돼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빠져나올 때도 좋고 네. 또 더 다시 들어갈 일 있으면 다시 들어갈 때도 좋고. 네. 그 바이든 정부 때 그 IRA법에서 바이든도 사실은 그 첨단 기술을 소위 말하는 배터리 네. 그다음 반도체를 미국에다가 지으라고 한 게 IRA잖아요. 네. 네. 미국이 200조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게 133조입니다. 우리나라 단 하나, 우리 5대 기업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회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게 투자하는 조건 대신 한국이 계속 조건을 걸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도 다 짓기 전에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지금부터 네. 내놔라. 한국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미국 기업과 취급을 해달라, 예외 상황을 해달라 이렇게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7,500불 보조금도 못 받았는데다가 네. 완성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트럼프는 그 7,500불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TSMC는 얼마 약속을 받았더라고요. 7조인가 8조인가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리고 일본은 상당 부분 이미 전기차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또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 현지 공장들의 보조금이 확보되어 있고 또는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약속이 돼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세상 일이 다 예를 들어 TSMC가 보조금 7조 원인가 8조 원 받기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끝나기 전에 도장을 딱 집행됐어요? 네네. 네. 받아버리고 나니까 우리도 서두르려고 했을 텐데 분명히 기업이나 정부가 근데 거기 왜 정부 효율성위원회인가요? 그 머스크랑 같이 한 그 사람이 X에 글 올린 거 보면 바이든이 뭐 돈을 뿜어내듯이 주고 있다던가.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뿜어내는 돈에 우리한테 지금 우리 몫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요. 이제 달라고 하면 진짜 이런 건 받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시장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제조업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얻은 예를 들면 반도체도 이렇습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 안 팔겠다. 네. 그렇지만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저사양인 것은 계속 팔겠다고 이렇게 미국과 딜을 해.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지어주는 대신 우리 시장까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한 개도 우리가 안 했던 거죠. 이런 게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 보조금도 우리가 미국을 푸시해가지고 빨리 내놔라. 근데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나 무슨 그런 이념 가치에 매몰돼서 이런 것들을 안 챙겨온 게 지금 다 닥쳐오는 겁니다. 근데 정권은 바뀌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 관련하시는 분들 우리 정부 내 교역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관료 라인이 쭉 오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안 되고 물론 백악관의 압력이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서 절대 약하지 않았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셌거든요. 근데 그래 미국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면 그 투자를 받을 때 전부 다 따로 기업들을 따로 접촉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 막 당선한 윤 대통령보다는 신경 안 쓰고 기업들을 만나는 거 기억하시죠? 다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가 중간에 끼어서 기업과 함께 의논해서 미국과 협상을 전체적인 협상 기조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은 그 기업들한테 막 압박을 하고
기투자인거에 대한 세금 얘기로 협박을 하면서 사실 받아낸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 국가가 정부가 들어가서 네. 이들과 함께 미국과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한 거죠. 그냥 돈만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미국의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비가 지금 반쯤 집행됐거든요. 나머지 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 짓는데 무슨 저 철골 하나까지 다 미국산 써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네. 준다는 건데 이미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못 짓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계속 지어야 되는 거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작년인가요? 그 미국의 첨단 일자리 중에 우리가 만든 게 14%인가?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돈 갖다 주는 건 두 번째 치고 네. 글로 안 갔으면 그 일자리가 다 지금 우리 평택에 천안에 어디 전주에 창원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바이든한테 IRA 간 것이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해주고 받은 건 철저하게 챙겼어야죠. 그나마.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혈맹이나 한미일 동맹이나 자유진영의 대결 이런 이념과 명분 사이에 빠져가지고 우리 걸 못 챙긴 거죠. 현지에 가서 뭐 삼성이든 우리 현대차든 하이닉스든 기업인들이 정권한테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네. 속으로 그 디테일한 조항에서 정부가 좀 해줬으면 했는데 안 해주거나 무관심하거나 네. 뭐 전혀 도움이 안 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 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만 해도 지금 반도체 공장 20조 투자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133조를 우리 환율 지금은 140 그러니까 1,000억 달러입니다. 네. 1,000억 달러를 했으니까 지금 환율로는 또 아까 더 올라가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면 145조가 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뭐 어떤 점에서 가장 실기라 할까요? 어떤 점에서 패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은요, 이제 우리가 또 중국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벌써 게르마늄이라는 이 갈륨 같은 소위 히토류 네. 같은 것들을 이제 수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미국이 보편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환율을 대폭 떨어도 위안화를 완전히 절하시키면서 대응할 거고요. 중국도 엄청난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은 흡수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자기의 국내 시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 계속 지금 어렵지만 불량률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서 계속 자기 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국한테 첨단 반도체는 수출 못하게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은 중국한테 수출 안 해도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대신 우리가 미국한테 자율성을 가지고 중국하고 뭔가를 만들어 놨고 남겨뒀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사실상 우리의 이미 반도체, 사실 삼성 반도체가 하이닉스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까지 삼성의 주고객은 아직 중국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네. 하이닉스는 완전히 미국 고객으로 넘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때리면 뭐라 그러죠? 부작용 우리한테까지 파급 효과가 우리한테까지 가져오는 거죠. 이게 네. 문제인 거죠. 현실적으로 뭐 화장품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첨단 우리가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예 이제 설비까지도 네. 미국이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헤어지긴 해야 합니다. 지금 네. 상황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의 사실 자유무역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FTA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한미 FTA가 없어지고 관세를 때리게 되는데 네. 절대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거를 챙기면서 이 안전벨트를 메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늦었더라도 저는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이 난국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일기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도로 다가온다. 저도 그렇게 네.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빨리 우리가 정비를 하고 안전벨트 메고 아까 말씀드린 용두사미가 될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사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저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국립외교원장 하실 때 겹쳤나요 혹시라도? 아닌가요? 그때 미국 대통령 뒷부분 겹쳤죠. 네. 제가 2021년 8월에 관뒀으니까요. 그때 우리
외교 중에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네. 이런 건 트럼프한테 우리가 잘못 대응했다. 또는 이런 건 우리가 우려보다는 그때 참 이렇게 잘 했다. 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네. 이제 사실은 남북한 관계를 풀어내고 하면서 미군이 여기 와 있는 거에 대한 상대적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레버리지가 약해지네요. 방위비 네. 분담금을 요구할 건덕지가 적어지는 네.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어차피 사는 무기를 땡겨서 계약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FTA도 바꿔줬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쪽에 미국에 어떤 쪽은 내주면서 어떤 쪽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못 준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유연한 몇 가지 옵션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를 지금까지도 한미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상황에서 못 해왔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이 저렇게 먼저 출범할 텐데, 어찌됐든 우리는 공백 상태가 계속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 여야가 또는 지금 과정을 잘 하면서 말씀하신 정말 국익을만을 생각하는 경제 관료들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해서 이 위기를 다음 정부가 올 때까지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미래를 결정하는 게 BBC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바이오, 그다음에 칩. 이 BBC를 골고루 제조업 세계, 이 BBC만 가지고 세계 제조업 경쟁이 1위입니다. 네. 독일도 이 세계를 골고루 안 갖고 있고, 일본도 못 갖고 있고요. 그러면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고 시장은 중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둘 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렛대는 우리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었으면 미국의 IRA가 성공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얻어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은 이미 받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상당 부분 우리가 손해 안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받아냈잖아요. 협상할 때 중국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뭐 해줄까? 뭘 원하십니까? 대부분 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뭘 사달라. 특히 뭐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이 있는 뭐 남부나 중부 지역에 뭘 사달라. 우리가 뭐 지금 곡물로 사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도주라도 더 많이 캘리포니아산 포도주라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데.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LNG죠. LNG를 우리가 수입하는데 그것도 뭐 일부는 해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LNG가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미국 LNG가 지금 유럽이나 이쪽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많이 사는 게 좋겠다. 뭐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네, 에너지 이야기 나오고. 네. 아니 무기도 아까 용두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사일 100개 사오면 120개 사면 트럼프는 앞에 딱 빼버리고 한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120개 사간다. 이렇게 이제 프로파간다를 만들잖아요.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관계도 사실은 한미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기시다도 사라지고 바이든도 곧 사라지는데 저는 근데 이 한미일이 동맹 수준으로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윤 정권은. 동맹을 간다는 것은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일본과 특정한 영역에서 협력을 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동맹이 된다는 건 100%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삼국이 묶이긴 했는데 한일 간에 아직 신뢰할 만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가치 외교를 세웠던 바이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 명분상 한미일이 묶이는 것은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맹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시바나 한국에 있는 미국이 압력을 통해서 이 구조는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시바는 그래도 주변국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저는 일본하고는 이 소위 말하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예민하니까 두고두고 해결하고 이걸 해결을 미리 우리가 양보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계속 일본에 따질 일이고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 보편관세가 왔을 때 일본도 우리 협력 대상입니다. 일본, 그다음 유럽 이런 것
나라들이 네. 대상이잖아요. 멕시코도 마찬가지. 네. 그런 거에서 저는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고민은 일본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아베 때는 과거사 계속 이렇게 하거나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지 않으면 네. 우리는 안 한다고 묶어버린 게 연결시킨 게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투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저는 과거사는 향후에 계속 얘기하자. 그러나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를 계속 협력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일본은 더 가까워질수록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무역 수지도 뭐 월등히 수십 년간 한 번도 우리가 흑자인 적이 없었죠.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BBC도 일본은 사양 산업이다. 우리는 늦었잖아요. 네. 우리가 일본의 부활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훨씬 나아요. BBC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그거를 미국에 올라타서 BBC 분야를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그 동맹관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는 거고. 압력이 있겠죠.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군사적이나 이런 지정학적 문제에서 우리는 모순적인 게 아니 있고. 보시면 한미일이 묶이면 우리가 최전방이 되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 자기들 앞에 방패가 하나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과거사를 양보하면서까지는 안 하겠다는 게 아베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럼 일본은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이 양보했고 지정학적으로 앞에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받을 게 많은데 우리는 손해난 장사를 지금 미국하고 일본한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난 일본과의 이제 관계 정상화가 된 다음에 흔히들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우리 주는 것만 많고 얻은 거 별로 없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네. 누구한테요? 일본한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한일 관계 개선되는 데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개선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일본보다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고 우리 지렛대가 더 많은데 왜 그걸 우리가 지렛대를 숨겨가면서 양보하면서 그걸 회복시켜야 하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일이 묶어내면 북방에 있는 적들의 가장 척구병이 되고 제일 최전방에 우리가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가 되면 그럼 우리한테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영 외교는 우리한테 매우 위험한 외교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회색지대라고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미국 수준의 일본 수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되지 않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국제 무대에서 계속 러시아 때렸죠. 중국 때렸죠. 심지어 살상무기 보낸다고 생적사 사적생까지 얘기하니까 그런 거 비해서는 아직까지 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이 가진 게 있거든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걔들도 우리가 꼭 예뻐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남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인들한테 인도네시아가 미국 편인 것 같아 중국 편, 필리핀이 미국 편인 것 같아 중국, 태국이 미국 편인 것 같아 중국 편, 아무도 답을 못 내거든요. 정말 담벼락 잘 타거든요. 그럼요. 인도도요. 인도도 보십시오. 인도는 러시아 러우 전쟁 때문에 가장 더 넓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우방국이면서도 그리고 중국과 사이가 나쁘면서도 절대로 그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고마워서 푸틴은 엄청난 에너지를 그 싼 값에 인도에서 주고 인도는 그걸 다 정제해서 전 세계로 팔아서 인도 경제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러시아한테 아직도 가스를 갖다 쓰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달러 규제를 심하게 하는데 인도 사람들.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품격이나 국격이 있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 제재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살상무기와 파병까지 할 뻔했잖아요. 그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 온몸으로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막은 건 아니지만. 파병 이야기 나와서 아마 국민들이 크게 반대했어요. 국민들 86%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해야 동남아 국가들 저렇게 하면 미움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쪽을 더 쳐다보면 이쪽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요. 그렇죠. 베트남 같은 그럼요. 이렇게 자꾸 베트남 미국으로 쏠리면 중국이 되게 미워할 것 같지만 또 시주석이 베트남 챙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요. 중국에서 보면 한미일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중국은 한국하고 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중국이 이간질 시킨다, 성질나, 우리 미국과 이간질을 용납 못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인도나 베트남처럼 지금 중국한테 얻어낼 게 있구나. 네. 그러면서 뭐 중국하고 미국을 똑같이 균형하라는 그 균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명분과 그거 해가지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계속 파괴시켜 왔다고 할 수 있으니까 외교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외교는 수많은 옵션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건데 우리는 그 옵션을 다 없애왔어요. 우리 옵션은 일본하고 미국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우리 외교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건 처음에 외교는 흑백이 아니고 회색이다. 그래서 제가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마다 같이 외교할 때 지금 윤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한다. 왜냐하면 적을 자꾸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영에 우리 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반국가 세력하고 국가 세력을 나누고 세계는 적과 아군을 나누니 외교의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외교의 이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최악의 외교입니다. 사실 그게.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어찌됐건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카운트파트가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죠. 예, 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이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비하려면 지금 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빨리 이 탄핵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 넘어가야 되고 그 사이에 진짜로 외교에 여야가 없잖아요. 거기에 경제 전문가나 이 외교 전문가들이나 다 모여서 거국적으로 이 국익을 위해 가지고 머리를 짜내야 될 때다. 오히려 이 위기 속에 더 훨씬 더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통위 의원님들도 지금 모이시기도 힘들죠.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것도 어렵고. 아니 왜 지금 다른 과방위는 과방위조차도 열리는데 우리가 못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여기서 정부를 질타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외통위를 열지 않는 아예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시기가 좀 지나면 빨리 저 외통위가 가동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 또 정치가 역할을 해야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교안보통인 김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